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오늘부터 세법 개론하고요. 이게 세법이 여러분들 공부하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예요. 세무사 시험을 공부하시던 회계사 시험을 공부하던 좀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예요. 회계사 시험 보면 제일 이제 단계를 넘어갈 때 좀 힘들어하는 게 재무관리예요. 경제학하고 수학 쪽이 조금 들어가서 그것 때 드랍을 하는 분도 많은데 세법은 약간 끌려가요. 뭐 알 듯 모를 듯 하면서도 계속 양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한번 들어서 다 이해한다. 오늘 막 수업 들었는데 완벽하게 이해한다. 둘 중에 하나예요. 내추럴 본이야, 내추럴 본. 태어나기를 세법에 맞게 태어난 사람 아니면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대로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한 번 이해해도 오해도 많고, 두 번째는 세금 계산인 거잖아요. 자, 오전에도 오늘 미팅하고 왔는데 변호사님들하고도 미팅하고 같이 이제 딜하는 것 때문에 그 법인데 되게 특이한 법이에요. 왜냐하면 변호사들도 세법을 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어요. 아주 일부만 하고 세금과 관련된 일은 법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들도 많이 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배경 지식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경제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회계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특수한 분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이 되게 많아요, 양이.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변호사 시험 같은 거 보면 법전 주거든요, 법전. 그래서 세법은 잘 안 보니까 법전을 주면 소법전이라고 해서 사이즈가 이 정도 돼요. 근데 세법전 있죠. 그거보다 훨씬 더 두꺼워요. 그러니까 세법 자체 양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거 그리고 양도 많다는 걸 우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못한다, 처음에 나 문제를 풀어도 잘 못 푼다,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거나 분노하거나 노여하실 거 없고, 오래 걸려요. 오래. 한번 쌓아서 이제 뭔가를 하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식이 0에서 10까지 있어야 돼요. 그럼 맞추려면 10이 필요해. 맞추려면 10이 필요한데 5까지는 얼추 와요. 5까지는. 근데 하나씩 하나씩 올릴 때마다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맞추는 데까지 오래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인내하고 참고 하다 보면 또 돼요. 그래서 아마 여기 모의고사 보고 하면 점수표 이렇게 공개되어 있을 텐데 다음 주 정도면 아마 보실 수 있는데, 1차 시험 보면 꽈락 압도적으로 세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목 중에서 가장 오래 공부하는데 가장 힘들고 점수 맞기가 힘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초장에 뭐 다 알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하다 보면 돼요. 하다 보면 계속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요. 그래서 세법을 1회독한다 라고 하면 5까지 오는 거, 5까지. 2회독한다 6 오는 거고, 3회독한다 7 오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몇 회독은 해야지 좀 아느냐, 5회독은 해야지 전반적으로 윤곽이 잡히고 실력이 수준에 도달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급한 마음을 가지실 건 없다. 그러니까 뭐 세워라 내워라 공부하라는 뜻은 아니고, 너무 급하게 마음 가지실 건 없고, 원래 어렵다, 여러분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러니까 너무 마음 졸이지 마세요. 자, 세법의 세금의 종류를 세목이라고 불러요. 세목이라고 부르거든요. 되게 많아요. 세금의 종류가. 우리 교재 앞에 차례 한번 볼까요? 1하고 2가 있잖아요. 2만 해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1의 1장부터 6장이 있는 거고, 차례 보시면 부가가치세법 있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소득세법 있죠. 8장 가면. 저기 뒤에 가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있죠. 그리고 또 지방세법 있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법 있잖아요. 이게 세법 2에 있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세법 1에도 국세기본법도 있고 법인세법도 있고 다양한 법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33번 하는 동안에 이 모든 세목을 다루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럴 능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우리 3개만 합니다. 3개만. 그래서 3대 세목이라고 보태요. 그래요. 세금은 크게 보면 이렇게 나뉘거든요. 국세하고 지방세로 나뉘어요. 즉 세금의 부가 주체, 세금을 누가 걷느냐에 따라 좀 다르는데, 국세는 국가가 걷는 거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거예요.
서울시, 강남구청 뭐 이렇게 걷는 게 지방세예요. 자, 회계사 시험 기준으로는 1차에 어떻게 나오냐? 회계사 시험 국세가 39문제, 지방세 한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지방세 공부 안 합니다. 양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찍고 와요. 그래서 아예 공부하지 않습니다. 세무사 시험 어떻게 나오냐? 국세가 1차 시험에 40문제 다 나오고 지방세 한 문제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2차 시험 때 세무사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만 공부한다고 보시면 돼요. 지방세도 그 안에서 세목이 되게 많거든요. 그 중에 취득세 들어봤죠? 재산세 들어봤죠? 등록 면허세라고 있거든요. 이 세 가지만 배웁니다. 2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3개만 배우는 거예요. 나머지는 업무하시면서 배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다 국세인데 국세도 종류가 엄청 많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번 기본 강의 때 하는 건 크게 3개예요. 첫 번째는 부가가치세법, 요거 배워요. 부가가치세법은 회계학 지식 많지 않아도 거의 할 수 있어요. 회계학 지식이 많지 않아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 배우는 게 소득세법이에요. 소득세법도 회계학 지식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거의 필요하지 않고 약간 사업소득 같은 거 할 때 조금 필요한데 그것도 회계 원리 수준만 잘 따라오시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법인세법, 세 번째 배우는 게 이래요. 법인세법, 이건 약간의 회계학적 지식이 필요해요. 그렇다고 어마어마하게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중급회계 초입부 정도만 하시면 할 수 있어요. 2차 시험 때 배우는 법인세는 좀 난이도가 있어서 회계학을 좀 더 필요로 해요. 하지만 우리 지금 과정에서는 이 세 가지에 있어서 회계학 지식은 아주 많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 중에 이제 부가가치세법을 사람들은 이렇게 불러요. 소비세다. 소비하는데 부과하는 세금이고, 요거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에요. 소득. 개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 소득세법이고, 법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 법인세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벌었는지 체크하고 그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게 소득세나 법인세법이에요. 어떻게 나오느냐? 1차 시험 기준이에요. 1차 회계사 시험. 그래서 1차 시험에 부가세 한 8문제 나오고 소득세 10문제 나오고 법인세 14문제 이렇게 나와요. 40문제 중에. 자, 세무사 시험 어떻게 나오냐? 1차 시험이에요. 그래서 부가세 8문제, 소득세 10개, 법인세 10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총 40문제 중에 요 정도씩 나와요. 28개, 그리고 거의 32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중에서 계산 문제도 있고 말 문제도 있어요. 반반 정도 나오고 회계사 시험이 계산 문제가 조금 더 많이 나옵니다. 조금 더. 계산 문제 하나 맞추려면 몇 개 정도 알아야 되냐? 저기 얘기한 것처럼 10개 알아야 돼요. 10개. 9개 맞은 9개 아는 사람하고 5개 아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틀리는 건 똑같아요. 똑같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나 분명히 실력이 좋은 것 같은데 안 올라. 10개를 터치하는 데까지 오래 걸려요. 오래. 그래서 요 단계 이게 또 힘든 게 뭐냐면 내가 여기에 있는 건지 여기에 있는 건지 여기에 있는 건지 여기에 있는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데 하다 보면 알아요. 요게 와 있는지 여기에 와 있는지 다 자기가 알게 돼 있어요. 다 자기가 알게 돼 있어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를 속이는 정신 승리를 하지 않는 이상은 다 알게 돼 있어요. 자, 그럼 2차 시험 어떻게 되느냐? 2차 시험. 자, 회계사 시험 기준으로 볼게요. 자, 부가세 20점 정도 나와요. 세무회계라는 과목만 보고 소득세 30점, 법인세 40점, 나머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10점 기준이에요. 이제 앞으로 약술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배점이 나올지 총 15점인데 이 안에서 나올지 국세기본법 쪽에서 나올지는 아직 몰라요. 아직 시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처음 보기 때문에. 하지만 2차 시험에서도 이 세 개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그러면 1차하고 2차가 크게 차이가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있는 내용을 숙지하고 있으면 잘 보게 돼 있어요. 무조건 잘 보게 돼 있어요. 연습서를 많이 푼다고 실력이 늘지 않아요, 여러분들. 연습서를 2차 연습서를 많이 풀면 문제를 외우는 거예요. 기본적인 내용을 응용하기 때문에 기본 내용을 숙지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다 여기 있어요. 여기 기본 강의 때 배우는, 지금 우리가 앞으로 한 두세 달 동안 배우는 내용에 다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 이거 하면 합격하는 거야. 이거 하면. 자, 세무사 시험 볼까요? 2차 시험 이렇게 돼요. 자, 세무회계 봐요. 세무회계. 이게 이름은 회계학 1부 이렇게 해서 시험 봐요. 몇 점 나오냐? 부가세 20점, 소득세 30점, 법인세 50점. 세무회계도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기초공사 하는 거예요. 기초공사. 요때 잘하면 나중에 어렵지 않아요. 근데 한 번에서 하기는 힘든 거고 여러 번 본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세무사 시험은 2차 시험이 회계학 일부만 보는 게 아니라 세법학이라는 것도 봐요. 1부 그리고 세법학 2부 있어요. 자, 1부에서 부가세 안 보고 소득세 보는데 30점이에요. 그리고 회계학 세법학 1부에서 법인세 보는데 30점이에요. 총 100점 중에 60점. 그리고 세법학 2부에서 부가세 35점. 이렇게 돼요. 다른 과목, 다른 세목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도 100점은 돼요. 100점 넘고 여기서 100점. 총 400점 만점에 2차 시험이 세무사 시험. 그 중에 법인세, 소득세 합쳐서 이 정도 배점인 거야. 여기서 100점. 그렇죠? 여기서 또 100점. 그러면 200점은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 세법이 100점. 그래서 총 400점 만점에 세법만 300점인 게 세무사 2차 시험이에요. 그래서 세법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기초로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세목도 배우지만 세법의 법리, 논리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용어 같은 것도 차근차근 잘 곱씹어서 여러분이 자기 거로 만들면 이쪽 넘어가서도 훨씬 더 쉬워요. 자, 그럼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다 나 숫자 이런 거 잘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숫자. 자, 숫자 잘하는 거 중요해요. 계산 문제도 많이 나오고. 근데 숫자를 잘하는 게 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세법에 대해서 아주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우는 건 법입니다. 법. 이거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특히 세법은 법에 가장 충실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조세 법률주의라는 걸 배우는데,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선 법률에 따라 부과해야 돼요. 무조건 법에 따라 부과하는 거. 법. 그래서 이 법이 뭔지를 좀 아셔야 돼요. 법이 되게 종류가 많아요. 근데 크게 보면 민법 등이 있는 사법이 있어요. 사법. 오늘 기초적인 거 좀 배우는 거예요. 사법은 뭐냐면 내가 우리 앞에 친구랑 계약을 해요. 계약을 이행하고 이 친구가 계약을 이행 안 하면 내가 그에 대해서 강제 집행하고 뭐 이런 것들 배우는 거예요. 서로 간에 상법, 민법 이런 것들이에요. 민법을 어겼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랬다고 우리 누가 나에게 어떤 물리력을 행사하는 건 거의 없어요. 내 재산을 뭐 뺏어갈 수는 있겠지만, 사법에 반대되는 말이 뭐냐면 공법이라는 거예요. 공법. 공법 안에 형법 뭐 이런 거 들어봤죠? 그래서 내가 범죄를 저지르면 국가가, 검사가 기소해서 법원에서 판결 내서 구속시키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게 형법이고, 공법 안에 또 우리가 배우는 행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행정법. 국가와 국민의 권리 의무 관계를 다루는 게 행정법이라는 거예요. 그 행정법 안에 세법이 있는 거예요. 세법. 그래서 공법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세법을 배우는 건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배우는 거예요. 국가와 국민의 관계. 이 국민을 우리가 납세자라고도 얘기를 하죠. 물론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법인도 있고 다양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건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다루는 세법을 배우고, 돈 벌었으면 세금 내야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의미 아시겠죠? 돈 벌었으면 세금 내야지. 그건 어디에 있어요? 법에 다 있어요. 법에. 얼마 벌었니? 계산하는 거 다 법에 있고. 그리고 헌법 38조에 보면 국민은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문 같은 거 보면, TV 같은 거 보면 38 기동대 이런 말 들어봤죠? 그게 헌법 38조에 따른 납세 의무가 있다라는 걸 근거로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모두 납세 의무를 가지고 그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만드는 거예요. 법에 따라서. 법. 오케이? 우리가 배우는 게 행정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법전 보는 거 조금 이따 한번 해볼 거예요. 법전 보는 거. 그래서 이따 쉬는 시간에 앱으로 다운을 하나 받으세요. 특히 세무사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은 기본이에요, 기본. 법전을 다운받는데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게 있어요. 혹은 국세법령정보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법령정보. 그래서 2교시에 같이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가서 우리가 법을 어떻게 찾는지, 법은 어떻게 구성된 건지 그것들을 한번 볼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책이 이거잖아요. 세법개론. 요거 2권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법전을 거의 그대로 옮겨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세법전을 거의 그대로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게 아니라 이걸 좀 보기 편하게 옮겨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진짜 공부를 잘하고 싶다. 엄청 세법을 잘하고 싶다. 그럼 세법전 보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은 수험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능력도 안 되고 의지도 없어요. 그래서 이 책으로 보는 거고, 좀 막힌다. 그럼 법전 봐도 돼요. 특히 세무사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이 2차 시험 가면은 세법학이라는 걸 배우는데 그때 법전도 좀 보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어떻게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찾아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건 계산도 있지만 법을 배운다. 자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건데 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법리라는 게 뭔다. 뭐 이런 것들도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세법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그러면 법에 강하니까 변호사가 잘하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왜 그러냐? 법리도 중요한데 배경 지식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해요. 이거 하나 이해하려면 회계적 지식도 필요한 경우도 있고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아야 되고 왜 세금을 이렇게 부과하는지도 알아야 돼요. 세금이 복잡해지고 매년 더 복잡해지는 이유는 2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경제 현상이 너무 다양해요. 10년 전에 코인 없었죠. 근데 이제 코인 나왔잖아요. 이거 세금 물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경제 현상이 너무 복잡해요. 옛날에 10년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금융상품과 지금 금융상품 다르고 10년 전에 경제생활할 때 경제 구조와 지금 구조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세법은 점점 복잡해요. 제가 옛날에 공부했을 때 너무 오래전이긴 한데 25년쯤 됐어요. 제가 회사한 지 25년쯤 됐거든요. 그 전에 세법의 양에 비하면 지금이 거의 2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점점 많아지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2번째 이유는 경제 현상이 이렇게 발전되고 있지만 또 하나는 납세자들이 짱구를 엄청 굴려요. 엄청 생각을 많이 해서 조세 회피행위라는 걸 많이 하거든요. 그럼 법은 소일구 외양간 고치듯이 사후적으로 이런 행위를 한 사람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법을 계속 발전시키고 만들어요. 그러면 대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고 납세자 승 그러면 입법자가 빡치는 거예요. 화가 나기 때문에 법을 바꿔요. 그래서 엄청 복잡해요. 그래서 세법을 배우면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어요. 예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외가 또 있어요. 또 거기서 끝나지도 않아요. 예외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생각하시고 이 책이 법조문을 거의 그대로 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 수험범에서 약간 벗어난 것들도 있어요. 그건 제가 수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뭐냐면 특정한 회사에만 적용되는 법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너럴하게 모든 대부분의 회사들이 적용되는 것들을 위주로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걸 다 공부하진 않아요. 근데 거진해요. 거진 한 8, 90% 정도는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수업 때 안 다루는 거는 굳이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밑줄 긋고 같이 책 교재 보고 설명 다 드리고 예제도 거의 다 풀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초기에 내가 공부를 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제 생각입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내가 모르는 내용을 문제를 풀어서 확인하는 게 좋다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초기 단계에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세법은 그렇다고 믿어요, 저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죠. 10개를 알아야 문제를 푼다고. 근데 5개밖에 안 돼요, 지금. 근데 괜히 풀어서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공부의 최대의 적,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여러분이 2년, 3년 이상 공부하셔야 되는데 중간에 스트레스 받으면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굳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문제 풀면서 틀리는 것보다는 그냥 일단 내용에 충실하게 만들고 아까 얘기했듯이 10 중에 지금 6에서 7 정도는 됐을 때부터 문제 푸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회독 할 때까지는 제가 푸는 예제에만 집중하시고 이 각 챕터별로 보면 뒤에 연습 문제 같은 거 있거든요. 연습 문제. 잠깐만 구경해 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페이지 42페이지 보면 연습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 정도 거기 42페이지, 43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요 정도를 최대한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객관식 책도 있고 무지하게 책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전혀 문제 더 풀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문제가 모자라서 공부 못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유인물 같은 거 최소화하는 이유가 이거 안에서 해결하세요. 이거 안에서 공부하고 반복하고 하면 잘 돼요. 그럼 나중에 공부를 이제 어떻게 하는지 먼저 말씀드리면 우선 이거를 1회독하고 2회독 합니다. 그런 다음에 3회독쯤부터는 어떻게 공부하시면 좋냐면 예제 있죠. 예제. 각 챕터별로 예제를 먼저 한번 풀어봐요. 또 틀려요. 또. 그런 다음에 공부하시면 내가 어디가 약하고 강한지를 알 수 있어요. 그건 3회독 정도부터 하시면 좋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고 처음엔 내용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내용을 반복적으로 공부하고 내용을 계속 숙지하는 게 중요해요. 내용 자체를 몰라서 틀리는 거지 문제 스킬 같은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나중에 어차피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틀린다는 사실에 집중하세요. 즉 내용을 알려고 숙지하려고 노력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용이 너무 방대해. 그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문제를 많이 푸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시간이 지나서 충분히 여러분의 실력이 도달했을 때부터 풀어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냐면 문제가 똑같은 것도 프린트해서 주면은 뭔가 다르다고 생각해. 그리고 같은 문제인데도 이 책에 있고 저 책에 있으면 똑같은 문제도 다르다고 생각해. 그건 편집 차이에요, 여러분들.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도 마세요. 무조건 내용에 집중합니다. 3회독, 4회독 정도 할 때까지 공부하시고 2차 가면 어떻게 공부하냐?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할 때 객관식부터는 요약서로 많이 공부를 해요. 왜냐면 이게 워낙에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요약서 저도 있고 이 수업을 할 때 요약서를 같이 봐도 되겠지만 그러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이 책과 친해지는 겁니다. 무조건. 여러분들이 2차 합격할 때까지 책하고 친해지는 게 중요해요. 벽돌처럼 생겼죠? 그렇죠? 이게 양도 많고 무겁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바인딩 해도 좋고 한데 기본적으로 이 책하고 친해져야 돼요. 이걸 사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차 시험 가서도 계속 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있으면 찾아보고 확인해보고 하시면 합격합니다. 제가 이러한 내용을 이 개론서만 열심히 보면 된다는 내용을 항상 첫째 날 첫째 수업에 계속 설명을 드려요. 근데 이 중에 반은 그러지 않을 거라는 게 확신합니다. 해마다 그래도 그랬거든요. 사람이 이제 편한 거 찾고 쉬운 거 찾고 그러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독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계속 봅니다. 제가 쓴 책도 아니지만 왜 이 책을 하느냐? 일단 대학교 교수님들은 이거 보고 출제합니다. 1차, 2차 다 이것만 보고 출제합니다. 단언컨대 100%입니다. 저도 뭐 교수님들 많이 알고 친구도 많고 후배도 많고 선배도 많습니다. 2차 시험에 교재, 제 책 쓴 것도 세무회계 책도 다 있고 그래요. 예를 들면 그러면 거의 센터 가서 시험 볼 때 세무회계 책 보냐 한 글자도 보지 않습니다. 최근 3년 정도 기출문제 양식만 보고 어차피 계속 출제하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만 봅니다. 이것만. 이거 보고서 여기에 있는 내용 가지고 문제 냅니다. 100%입니다, 여러분들. 확실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냐면 2차 시험 작년에 이제 세무회계 있거든요. 잠깐만, 이게 2구나. 1이 있는데 1에서 나온 문제 예를 들어 볼게요. 10점 정도 좀 안 돼서 8점 정도 되는 문제였는데 세무사 시험 보고 나서 저는 이제 카페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들어본 적도 없는데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캡처 떠서 나한테 보내주는데 교수 미쳤다. 물음이 뭐 이런 거예요. 법인세법상 세무 처리를 회계 처리를 해봐라 뭐 이렇게 해놨어요. 교수 미쳤다. 이런 말이 어딨냐 세상에. 그러면서 막 욕을 하거든요. 자, 그 문제는 이 노랭이 예제하고 물음이 똑같습니다. 숫자만 바꿨습니다. 그런데 맞춘 학생은 100명 중 1명, 2명밖에 안 됩니다. 왜? 안 보니까. 한 번 보고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걸 충실히 하면 무조건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보려고 하지도 마세요. 나중에 순차적으로 어떻게 공부하시면 되냐면 그 다음 객관식, 그 다음 세무회계 보시면 돼요. 회계사 시험. 세무사 시험도 보고 객관식 보고 세무회계 세법학 보시면 돼요. 순차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처음에 이런 경우도 많아요.
어떤 경우가 많냐면 이거 공부하고 객관식 하기 전에 아주 어려운 세무 얘기를 한 다음에 객관식으로 오면 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완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건 아주 잘하는 학생한테는 옳은 말이 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 한번 보고 태어나기를 natural born, 태어나기를 아주 세법을 잘하고 이거의 적성이 너무 맞아. 그러면 이거 1, 2 해독하고 세무에게 본 다음에 객관식 와도 됩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압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 이 수업 끝까지 들으면 압니다. 그러면 그냥 겸손하게 하시면 돼요. 겸손하게. 다시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공부는 메타인지라고 알아요. 메타인지. 자기를 알면 돼요. 자기를 알면 그걸 맞추면 돼요. 늦게 가고 빨리 가는 거에 차이지 합격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공부 4년 5년 해도 1년 만에 붙은 친구보다 훨씬 더 돈 잘 벌고 훨씬 더 잘 되는 사람 많습니다. 세상 나가서 영업하고 비즈니스하고 하는 건 또 다른 적성이에요. 이 공부 자체하고 또 달라요, 여러분들. 저는 25살 때부터 일을 했거든요. 25살 때부터. 그때 알았던 지식과 지금 알았던 지식, 비즈니스 이런 거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꼭 어렸을 때 합격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특히 세무사 시험 공부하는 분들은 30대 이후에 합격해서 비즈니스 할 때 훨씬 더 잘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늦고 빠르면 중요하지 않아요. 합격도 여러분들 이런 마음 가진 친구들 많아요. 나 내년에 떨어지면 관둔다. 1차를 떨어지고 관두는 친구들은 좀 있어요. 근데 1차를 한번 붙으면 유예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난 절대 안 해. 전 선생님 이번이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관둡니다. 저는 떨어지면 관둡니다. 저는 관두는 친구를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한번 시작해서 1년 넘게 공부하면 관두는 것도 그때부터 용기입니다. 제가 진짜 많이 하는 얘기가 있는데 초기에 관두는 게 남는 거다. 관둘 거면. 괜히 공부 오래 해서 힘들게 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직업을 가지고 나서 드는 생각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적성에 맞아야지 일을 하는데 좋다라는 생각을 해요. 자기가 좀 앉아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나쁘지 않아요. 회계사는 이게 직업이 좀 달라요. 회계사는 저처럼 세법하는 친구도 있고 바스하는 친구도 있고 감사하는 친구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회계사라는 직업은 나이 들어서 좀 계속 공부하는 스타일이에요. 좀 피곤해요. 세무사 분들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세금 시장이 두 개예요. 하이엔드 시장이 있어요. 저처럼 있는 거 굉장히 복잡하고 법 연구하고 이런 거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냥 기장이라고 하죠. 기장, 장부 기장하고 워라벨의 끝판왕들이 있습니다. 그냥 직원들 빨대 쪽 빨고 쭉쭉 빨아먹는 거죠. 직원들이 일 다 하고 나는 그냥 쉬는 거예요. 엄청 좋은 워라벨이죠.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고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그 생각이 아니면 계속 공부해야 되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와서 지금 공부한다는 생각 그리고 이 시험에 도전한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내 적성이 공부에 맞다 라고 생각을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아마 하실 거예요. 하지만 좀 공부하면 알게요. 내가 적성이 맞나?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나 과연 맞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감하게 떠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지만 이걸 잘한다고 그 사람의 능력치가 좋은 건 아니에요. 세상엔 정말 많은 능력이 있어요. 돈을 버는 능력을 기준으로 보면 제가 생각하기엔 정말 많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여러분들도 성인이니까 그런 거 알 거예요. 한 30대 넘었으면 알 거예요. 야, 이거 공부 많이 한다고 돈 잘 버는 거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로서 사는 건 어느 정도 사회적 책임도 가지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공부로 나 밥 벌어먹고 살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에 어느 정도 적성이 맞을 때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친구랑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같이 이제 친해지고 하면 쟤는 저렇게 공부를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점수가 안 좋을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좀 늦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사람 그 사람대로 능력이 있고 나는 나대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공부를 못한다.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른데 능력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고 조금 늦는 거예요. 어차피 붙는 거를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마음을 조급하게 먹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나는 내년까지 꼭 합격할 거야. 안 돼요. 미안해요. 어쨌든 표정 보고 그래서 미안한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동차 합격하는 친구들 있어요. 이번에도 이제 올해 합격한 친구 저는 이제 1년에 한 명씩 뽑거든요. 우리 사무실에 뽑아가지고 같이 일을 해요. 그래서 뽑기만 하고 나가지를 않아가지고 힘든데 어쨌든 같이 일을 하는데 그 친구도 동차 합격했는데 뭐 원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다 보니까 된 거예요.
목표를 동차다 이런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한테 질문 게시판에도 질문할 때 저 내년에 동차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거기다 조용히 답변하죠. 그건 본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자기가 하다 보면 잘하다 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마음 졸이면서 공부하시면 스트레스만 많이 받습니다. 장기를 했으니까 이게 한 달 만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2달 만에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 오리엔테이션이니까 가장 제가 좋아하는 말 하나만 하고 시작을 할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루틴이에요. 루틴. MZ 있죠, 젠지라고 하나요? 얘네들 쓰는 말 중에 제일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똑같이 하면 돼. 똑같이. 대단한 거 없고, 여러분들 오늘 좋아서 기분 좋아서 하는 게 공부도 아니고, 오늘 슬프다고 안 하는 게 공부도 아니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는 거예요. 저는 어제도 여기 학원에 와서 일했고, 그제도 일했고, 거의 주말도 다 일하거든요. 누가 나보고 물어봐요. 선생님 언제 쉬세요? 언제 쉬냐고 진짜 많이 물어보거든요. 잘 때 쉽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뭐 이게 대단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하시면 되는 거고, 내가 이걸 해서 뭐 돈을 많이 벌겠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돈 잘 버는 건 사람 능력이에요. 능력. 그럼 그 다음 능력이에요. 그 다음 능력이고, 제가 봤을 땐 일만 잘하면 전문가는 자기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은 없습니다. 그 기준점이 어느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가지고 판단되는 것도 아니고, 뭐 돈 많다고 엄청 행복하냐? 그렇지도 않을 거예요. 뭐 부자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것도 아닐 거고, 그냥 사는 대로 살면 돼요. 그래서 꼭 매일 똑같이 공부하시면 돼요. 어느 정도 공부하면 돼요?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자기가 알아요. 그냥 제 생각으로는 8시 반까지만 출근하셔서 10시까지만 맨날 공부하잖아요. 3년도 안 걸려요. 이걸 매일 하시면. 진짜로 웬만한 수준의 지적 능력과 배경 지식 가지고 있으면 3년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 시험은. 이게 뭐 과학자를 뽑는 시험이 아니고 10명 뽑는 시험도 아니고 100명 뽑는 시험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보긴 하지만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시험 붙는 게 쉽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것만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의지가 막 충만하지. 공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당연히 나 할 수 있지, 난 이렇게 할 거야. 안 돼요, 여러분들. 그냥 루틴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힘들더라도, 공부가 안 되더라도 그냥 앉아 있는 걸 연습하세요. 앉아 있으면 돼요. 그냥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또 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공부하다가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일부터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내일부터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하시면 돼요. 집에 가면 좀 더 잘 되겠지? 시끄러워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여기서 하시면 돼요. 어디서 해도 똑같은 거예요. 리프레시 하면 잘 되겠지? 뭔가 이렇게 좀 뭔가를 바꾸면 잘 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그렇지 않아요. 노는 거 제일 재밌을 때가, 공부 제일 열심히 할 때 노는 게 그렇게 재밌어요. 근데 여러분들 2차 시험 끝나면 이틀만 지나면 노는 게 지루해요. 마음이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딱 이것만 하세요, 이것만. 토요일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토요일도 이렇게 하는 거고, 일요일 잠깐 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요일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하는 날까지는 그냥 계속 공부하시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하시면 돼요. 이게 대단한 것도 없고, 많이 보면, 한 번 더 보면 그냥 더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확률 게임이에요. 더 많이 본 사람이 합격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한 사람이 합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가 이게 15개까지 올라오는데도 시간이 걸리지만 그 다음부터 하나씩 올라가는 건 좀 빨라요.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주변 사람과도 비교하지 마시고, 자기 혼자 싸움이에요. 자기 혼자. 그리고 매일 똑같이만 공부하시면 돼요. 한 번에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슬퍼하거나 분노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 문제가 조금 더 클 거고,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두 번째 볼 때 모르는 거 아니에요. 또 하다 보면 돼요. 하다 보면. 저도 가르치다 보면은 처음에 쟤는 강의한 지가 그렇게 뭐 엄청 오래되지 않았어요. 25년 했어도 강의 15년 있다가 시작했다면, 일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쨌든 간에 뭐 그렇게 됐는데, 제 생각에는 처음에 저도 잘 몰랐어요. 강의할 때 질문하는 거 보고 얘가 될라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얘를 어찌 하면 좋노. 합격해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내가 판단하는 건 여러분의 이 조각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성실한 친구들은 다 붙었다라는 걸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는 머리도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머리가 좋고 안 좋고, 적성에 맞고 안 맞고는 1년, 2년은 빠를 수는 있지만 그게 절대적인 보장은 없어요. 성실하면 3년 정도 저렇게 하면 웬만하면 돼요. 한 해 더 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게 뭐 그렇게 나빠요?
그죠? 뭐 시간을 투자해서 그만큼 혜택이 있을까? 앞으로 사회는 전 잘 몰라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제가 뭐라고 알겠습니까? 미래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 전 지금 주식만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죠. 세상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25년 전에 공부를 했을 때 엑셀이라는 게 초기에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엑셀 생겨가지고 회계사 직업이 진짜 됐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AI가 나와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근데 적어도 직업이 필요할 것 같긴 하고 적어도 계속 뭔가 이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4년 정도 투자했을 때 4년 공부한다. 아, 선생님 4년이 어떻게 길어요? 다 4년 생각하고 공부한 거 아니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뭐 처음부터 4년 목표하는 사람에서 처음에 다 2년 목표하죠. 근데 조금 늦어지고 조금 늦어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게 다 그런 거지 뭐. 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 사람이 죄예요? 뭐가 죄예요?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열심히 안 했어요? 해도 그렇게 될 때 있어요. 그 너무 이렇게 나쁘게 생각할 거 없어요. 4년에서 붙으면 남는 장사냐? 확실하게 남는 장사예요. 제가 봤을 때는 남는 장사예요. 특히 비즈니스 감각 있고 좀 공부하는 거 더 좋아요. 좀 늦게 이해해도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꼼꼼한 사람들 있죠? 무조건 남는 장사예요. 저는 100%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뭐 해서 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냐? 전혀 그렇지는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100억 부자가 되냐?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돼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쌓아서 하다 보면 되는 거야. 하다 보면 또 되는 거고, 그 다음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 중에서 나이 좀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나이 한 30대, 40대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나이 들어서 합격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세무사 하시는 분들. 회계사는 저는 없는 말하고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거짓말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매일 하죠, 매일. 하는데, 아, 이게 뭐 웬만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려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포장하고 이런 거 좋아하지도 않고, 그래서 세무사분들은 나이가 좀 들어서 합격해도 괜찮아요. 개업하시고 하면은 지금까지 살아온 레코드가 있고 기록이 있고 어떤 사람 대하는 태도가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요. 근데 회계사 시험은 나이가 있어서 공부하면 약간 불리해요. 왜냐하면 취업이라든가 이런 거.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뜻도 아니고 안 된다는 뜻도 아니고 결코 뭐 나쁜 뜻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좀 더 유불리를 그냥 말씀만 드린 것 뿐이에요. 그래서 나이 있어서 공부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나이가 있는 상태에서 공부하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저도 이제 나이가 있잖아요. 옛날보다 느려요. 첫 번째. 그리고 계산도 늘리고 틀리는 것도 엄청 잘 틀려요. 계산기도 잘못 두들기고 내가 뭐 했는지 엄마 이거 뭐 했더라 막 이렇게 기억도 안 나오고 막 이럴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겸손하게 좀 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안 되는 거 아니고 나의 여기 뭐 최고령으로 합격하신 분들도 많고 40대 50대 합격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더 노력하시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오리엔테이션 이만 하고 수업을 들어가 볼게요. 자, 부가세부터 가보겠습니다. 부가세.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라고 해요. 영어 번역한 거예요. 부가가치세. 이따 쉬는 시간에 다운 받아 놓으세요. 같이 한번 볼게요. VAT라고 하죠. 영어로. Value Added Tax라고 해요. 근데 다른 나라 이렇게 안 부르는 나라 되게 많아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GST라고 부르는 나라도 되게 많아요. 일본에 가서 뭐 일본 가보신 적 일본 많이 갔죠? 일본 가봤죠? 자주 가요? 자주 안 가요? 몇 번 가봤어요? 2번? 저는 제 뭐 친일 매국노 이런 건 아닌데 일본 자주 가거든요. 와이프하고 이번 벚꽃놀이 이번에 가기로 또 했거든요. 4월 달인가 주말 껴가지고 가는데 에, 제가 이번에 도쿄를 10번째 가더라고. 그냥 와이프가 쇼핑하는 걸 또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가는데 이제 가면은 일본 가면은 일본 애들은 부가가치세라고 안 불러요.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들어봤어요? 뭐라고 불러요? 일본 가서 뭐 쇼핑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뭐라고 불러요? 거의 뭐라고 부르는지 본 적 없어요? 내란 대로 그냥 내렸어요? 소비세라 불러요. 소비세. 이게 제일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는데 제일 좋은 말은 부가가치세는 소비세예요. 소비세. 그래서 대만도 소비세라고 부르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부가가치세라고 부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용어가 우리가 이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이해하는데 좀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얘는 부가세는 무조건 소비세예요.
그 마인드를 평생 잊지 마세요. 세금을 하는 사람은 그 생각이 있으면 이걸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여담인데 이게 세금으로 돈 버는 거 있잖아요. 시장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 중에 경정 청구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경정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경정, 바꾼다는 거예요. 바꾼다. 경정, 다시 바꿔서 정한다는 식이에요. 뭘 다시 바꾸냐면 내가 세금 냈던 거 있죠? 이거 잘못 계산됐으니까 돌려달라 라고 하는 걸 경정 청구한다라고 하거든요. 이걸로 회계법인들이 돈 진짜 많이 벌었어요. 세무사님들도 굉장히 많이 벌고 그랬는데 경정시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엄청 계속 발전하고 있고 그 중에 부가가치세로 회계법인들이 돈 진짜 많이 벌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롯데 뭐 이런 회사는 1조 환급 받고 그랬어요. 부가세 잘못 냈다고. 별게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소비세라는 생각에서 다 출발한 거예요. 소비세.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는 세금하고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를 원래 세무 공무원들이 좀 잘해요. 회계사 세무사보다도 세무 공무원들이 좀 실무적인 거 굉장히 잘해요. 왜냐하면 회계학 생각이 거의 없어요. 배경 지식이 회계학이 아예 없으면 진짜 부가가치세만 놓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를 방해하는 거야. 회계, 차변, 대변, 수입에서 비용 뺀 거 이런 생각이 부가가치세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방해를 하고 있어 사실은. 그래서 저는 처음에 여러분들 지금 우리 회계적인 지식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없잖아요. 이 상태에서는 부가세가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부가세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소비세. 별게 아니라. 그럼 소비세인데 자, 우리가 소득세는 그냥 느낌 있죠, 느낌. 내 1년에 1억 벌었으면 여기에다가 그냥 세율 때려가지고 곱해가지고 그냥 세금 내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소비세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이 물 있죠, 물 이거 소비세 붙어요. 여기 커피 있죠? 커피를 마셔도 소비세가 붙어요. 다 붙어요. 부가가치세라는 이름으로. 그러면 용어 하나 배울게요. 공급가액이라는 말이 있어요. 공급가액은 뭐냐면 부가가치세를 붙이기 전에 물건값을 얘기해요. 부가가치세를 붙이기 전에 용역의 어떤 서비스의 대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커피가액이 공급가액이 5,000원이다 라고 하면 이건 부가세를 붙이기 전의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소비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예, 우리나라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10%의 부가가치세율이에요. 나라마다 달라요. 우리나라 10%, 일본도 옛날에 8%다가 10%로 바뀌었어요. 한 3, 4년 전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를 이해하기 더 어려운 환경이에요. 왜냐하면 낸다는 느낌이 없거든요. 우리 커피값 할 때 스타벅스 가면 뭐 5,000원에다 적혀있으면 이 안에 부가세가 다 포함해서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하면은 처음 갔을 때 좀 당한다면 여기 뭐 10,000엔 적혀있어요. 그럼 10,000엔 준비했더니만 11,000엔을 내래죠. 그러니까 걔네는 따로 받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탈세할 때 주변에서 아이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내가 직접 10,000엔을 주고 또 1,000엔을 따로 줬으면 이 내가 준 돈을 누가 탈세하면 빡치죠. 그래서 이게 납세 의식이 좀 달라요.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는 별도로 받는다고. 별도로. 그렇죠? 세율 우리나라 10%, 뭐 일본 10% 그래요. 유럽 국가는 25% 정도 많아요. 25%. 부가가치세율이 25%예요. 20% 내지 25%. 북유럽 국가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들. 굉장히 높거든요. 그건 나중에 한번 더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공급 가액과 부가가치세 이걸 합친 걸 뭐라 부르냐면 공급 대가라고 불러요. 대가. 그래서 공급 대가는 5,500원인 거예요. 오케이? 그럼 내가 커피를 한 잔 마시면 5,500원짜리라고 하면 여기 안에 500원의 부가가치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소득세는 어떻게 냈냐?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소득세는 내가 신고하고 내가 내요. 근데 부가가치세는 저 물건 파는 스타벅스 주인한테 나는 5,500원을 줬죠. 세금은 누가 부담한 거예요?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소비에는 무조건 세금이 붙는 거예요. 500원은 내가 부담했지만 누가 내는 거예요? 스타벅스 주인이 갖다 내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한 세금이죠. 가장 이론적으로 좋은 건 뭐예요? 내가 소비할 때마다 국세청에 갖다 내는 거죠. 500원을 또 내고 또 따로 내요. 하지만 우리 개인들은 소비하는 일반 주체는 그럴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어요. 그 불편해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할 수가 없지. 이거 먹을 때마다 500원씩 따로 계산하고 한 달치씩 모아가지고 갖다 낸다 그러면 그걸 내겠어요? 낼 사람 아무도 없죠. 말 안 들어요. 개인들은 기본적으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소득세 우리나라 자영업자들 탈루가 많다라고 들어봤죠. 1억을 벌어도
세금 원래대로 계산하면 한 1,000만 원 내야 되는데 100만 원도 안 내려고 그래요. 100만 원도 안 내려고 그래요. 장부를 막 거짓말로 적는 거죠. 갈아태우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선두주자들이 가장 그거에 문제점을 일으키는 사람이 누굽니까? 세무사님, 회계사님 아닙니까? 같이 털고 같이 갈아 장부 만들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엄청 많이 그래요. 여러분들도 안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많이 그런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런 거는 자기가 세금 계산하니까 개인들은 어때요? 막 탈루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소비세는 탈루하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왜요? 요즘에 다 카드 결제하잖아요. 카드. 그럼 국세청에 정보가 다 들어가잖아요. 얘를 안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사업자들도 있어요. 소득세는 안 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내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면. 개인 사업자들은 어쨌든 500원을 따로 내는데 소비하는 우리가 부담한 거예요. 부담. 자, 좋은 말 하나 배워볼게요. 소비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소비자가. 우리가 부담하는 거예요. 근데 세법전에 보면 부담이란 용어가 거의 안 나와요. 이건 경제적인 용어예요. 그러면 세금을 갖다 내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까 얘기했던 스타벅스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세금을 납부하는 거예요. 납부. 부담과 납부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아까 소득세는 그 돈 번 개인 사업자 음식점 주인이 돈 벌어서 소득세 낸다라고 하면 음식점 주인이 부담하고 동시에 납부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소비세는 어때요? 소비자가 경제적으로 부담하지만 납부는 누가요? 스타벅스 주인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담과 납부가 지금 다른 거예요. 주체가 다른 거예요. 소비세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간접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간접세. 그럼 부담하는 주체와 납부하는 주체가 같으면 뭐라고 부르겠어요? 그걸 직접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하는 주체와 납부하는 주체가 같으면 그걸 직접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세금 대부분이 직접세를 배울 거예요. 소비세만 간접세인 거예요. 소비세. 우리가 배우는 소비세는 간접세다. 소비세는 누가 부담해요? 경제학적 개념이에요. 누가 부담해요? 내가 부담하는 거예요. 소비자가. 납부는 누가 하는 거예요? 저 사업자라는 사람들이 할 거예요. 나중에 배웁니다. 사업자라는 사람이 한다. 그런 의미에서 세법 전에 법전에는 저 부가가치세 있잖아요. 저거 누가 부담하는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한마디도 없어요. 알아서 할 일인 거예요. 부담하는 건 알아서 할 일인 거예요. 극단적인 경우 볼까요? 내가 스타벅스 주인이에요. 이 친구한테 5,500원에 파는데 5,000원만 받았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5,000원만 받았어요. 그 500원을 내가 얘한테 달라고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건 계약이에요, 계약. 알아서 할 일이에요. 세법은 관심도 없어요. 세법은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너 5,000원에 팔았어? 그럼 500원 가져와. 누구한테? 소비자한테 아니면 사업자한테? 사업자한테 무조건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법인 거예요. 여러분들 경제학적 개념을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니에요. 법적 개념을 배우는 거야. 누구 보고 내라고 하는 거예요? 사업자 보고 내라고 하는 거예요. 소비세는 경제학적으로 부담은 누가 한다? 소비자가 한다. 이것만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자, 3페이지에 있는 내용 지금 배우지 않습니다. 5페이지 앞에 부가세 기초 이론 있잖아요. GMP 소득형 소비형 있잖아요. 요거는 세무사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은 2차 때 제가 잠깐 설명드리고, 그리고 재정학이라는 거 배우거든요. 거기서 좀 배워요. 회계사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이건 부가가치세 개념과 성격이라고 돼 있죠. 이제 여기서부터가 있습니다. 5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수업 시간에 같은 페이지 봐요. 자, 어쨌든 간에 거기 중요한 말이 하나 나와요. 동그라미 1번부터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끊어볼게요. 모든 재화나 용역 소비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일반 소비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밑줄 그어볼까요? 일반 소비세. 일반 소비세.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 웬만한 물건의 소비에 다 붙인 거예요. 일반 소비세. 그렇죠? 일반 소비세에 반대되는 말을 만들면 뭐라고 만들면 될까요? 일반 소비세에 반대되는 말. 한번 네이밍 해볼래요? 이름 붙여볼래요? 무슨 소비세? 특수 소비세. 나쁘지 않아요. 뭐라고? 뭐? 특정 소비세. 좋아요. 거의 떨어져 가는데 특별 소비세.
좋아요. 옛날 말이 특별소비세였어요. 옛날 말이. 그래서 뇌출본인가? 어쨌든 일반 소비세 다 웬만한 물건, 웬만한 서비스는 다 붙이는 거야. 그래서 부가세 내요? 라고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냥 다 붙이는 거예요. 그냥 다 붙이는 거야. 소비에는 그냥 다 붙이는 거예요. 원래. 이거 부가세 내는 소비예요? 물어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소비하면 다 붙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일반 소비세인데 이런 것도 있어요. 야, 소비에도 안 붙여도 된다 라는 게 있어요. 그게 면세. 그래서 면세는 뒤에서 우리 3절에서 배워요. 그러니까 면세라고 찍혀 있지 않으면 일반 소비세로서 다 내는 거야. 다. 그리고 세율은 다 10%인 거야. 오케이? 근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뭐냐? 이 커피값에 부가세가 500원 있다고 쳐봐요. 부가세 500원. 부가세. 그렇죠? 야, 똑같은 커피를 먹어도 500원을 누구나 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이 한 달에 직장 다녀봤어요? 지금도 다녀요? 이제 관두신 거예요? 그럼 뭐 한 달에 월급을 이제 월급 받으셨던 거예요? 몇 년 다니셨어요? 얼마 안 다녔어요? 그럼 뭐 급여는 잘 모르겠지만 요즘 직장 초봉이 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한 500을 받았다. 업 다운. 다운. 한번 물어봤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 400 받았다. 400만 원 받는 사람한테 500원이라는 돈의 가치가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한 달에 4천만 원 받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한 달에 4천만 원 받는 사람한테 500원의 가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한 달에 200만 원 받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한테도 500원의 가치가 상대적인 거 아니에요. 한 달에 4천만 원이나 버는 사람은 500원 내는 거 아무 부담 없죠. 그렇잖아요. 근데 한 달에 200만 원 버는 사람한테 500원은 쌓이면 큰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득이 많고 적은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죠. 그러니까 이러면 상대적으로 누가 유리한 세금이에요? 부자들은 유리한 세금이고 가난한 소득이 이제 저소득층한테는 되게 불리한 세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법이 두 가지 방향으로 가는 거야. 하나는 야, 우리 일반인들 누구나 쓰는 생필품은 그냥 부가세 걷지 말자 라고 해서 면세를 두고 있고, 또 하나는 고가품 있을 수 있잖아요. 아주 비싼 거. 거기에는 소비세를 더 붙이자 라고 해서 옛날에 특별소비세라고 했고 지금은 이거 이름을 바꿔서 개별소비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고가품 사치품에 대해서는 따로 더 붙이는 세금이 있기도 하고 소비세를 더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고가품이 아닌 일반적인 누구나 쓰는 세금에 대해서 면세라고 해서 아예 부가세를 붙이지 않는 제도도 있는 거예요. 생필품 뭐 이런 거예요. 쌀 뭐 이런 거 있죠. 쌀. 그런 것들, 김치 뭐 이런 것들 면세하는 거예요. 나중에 뭐가 면세 대상인지를 배울 거예요. 면세 대상 구경 한번 해볼까요? 4절에 있네요. 면세. 그래서 교재 저기 뒤에 가볼게요. 가보면 89페이지 보시면 거기 면세가 나왔어요. 면세. 그렇죠? 그러니까 면세로 딱 열거된 거는 면세하는 거예요. 면세로 열거가 딱 돼 있다. 열거. 우리 세법을 배울 때 이런 말을 쓰거든요. 열거라는 말과 예시라는 말을 써요. 열거는 거기에 적혀 있는 것만 적용하는 걸 열거라고 그래요. 예시는 뭐예요? 거기에 적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유사한 것들도 같이 적을 수 있는 거, 이런 걸 예시라고 그래요. 법학에선. 그래서 보니까 뭐 미가공식료품, 수돗물 이런 거 있잖아요. 물이라도 수돗물은 면세지만 이런 생수는 다 과세예요. 여기 세금 다 내는 거예요. 부가세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중에 우리가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자들이 쓸만한 것들 이런 건 뭐 특별소비세 혹은 개별소비세라고 해서 붙이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명품이라고 하는 거 있죠. 가방 있죠. 가방 수입할 때 관세 과세 가격 플러스 관세가 200만 원만 넘어도 따로 개별소비세라고 붙여요. 20%나 붙여요. 20%. 그러면 외국에서 수입해 올 때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예를 들어서 150만 원이다 라고 해도 관세가 붙을 거 아니에요. 그 관세까지 붙은 금액이 200만 원 넘으면 거기에 개별소비세 또 20% 붙여요. 한 180만 원 수입하면 관세가 한 20% 붙는다면 그 20%가 200만 원 좀 넘겠죠. 거기에 또 20% 붙여요. 그럼 한 40만 원 올라가 있죠. 거기에 또 부가세 붙여요. 그러면 이 소위 국가가 쭉 빨대 꽂고서 거기서 이제 부과하는 세금 되게 많은 거예요. 명품 뭐 이런 것들, 뭐 시계, 가방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융당, 카펫 뭐 이런 거는 세금 더 많이 붙이고 부자들이 쓸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부자들이 쓸만하지 않고 누구나 다 쓰는 거는 일반적으로 일반 소비세로 다 과세하지만 특히 서민들 생필품 이런 거는 면세로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우리 부가가치세는 대원칙은 일반 소비세다.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간접세라는 말이 나오죠. 간접세. 좀 표현이 어려워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는 세부담의 전가를 예정하는 간접세다. 거기 좀 어려운 말이 뭐예요? 전가라는 거죠. 전가. 전가라는 말에 뉘앙스가 느껴지죠. 우리 앞에 친구. 전가라는 말에 뉘앙스가 뭐가 느껴져요? 표현해보면. 자기가 언어를 아는 만큼 지식이 늘어나는 거예요. 뭐 어떤 느낌이에요? 그렇죠. 책임을 전가시킨다. 그 얘기는 소비세는 사업자가 내긴 하지만 납부는 하지만 누구에게 전가시킨다는 거예요. 소비자에게 전가시킨다. 그럼 나는 이걸 커피를 공급 대가 부가세 포함해서 5,500원을 받아서 500원은 어떻게 국가에다 갖다 내는 거죠. 나한테 국가는 무조건 500원 내라고 하는데 거래관계에서 500원을 받아서 낸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전가를 예정하고 있다. 되게 어려운 말인데 하나하나 풀어보면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돼요. 공부를 많이 하면 하나하나가 보이는 거야. 처음에는 안 보였던 단어가 나중에 보여. 예정 이런 말들이 있지. 예정. 왜 예정이라고 쓰겠어? 꼭 부담 안 시켜도 되잖아. 내가 내도 되는 거잖아. 그건 둘 사이의 계약의 문제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하나하나 다 쓰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처음에는 안 보여요. 읽다 보면은 요 단어도 보고 읽다 보면 또 단어도 보이고 두 번, 세 번 보이면서 계속 그 단어들이 축적돼 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세 번째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부가가치세는 거래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거기까지 끊어볼까요? 이 말을 지금은 다 이해하기 힘들어요. 조금 다음 시간에 아마 이해할 텐데 제일 중요한 말은 딴 거 다 모르겠고 다단계 과세 방식이다. 뭐 인생 다 다단계 아니겠어요? 부가세도 다단계. 거래마다 붙인다는 뜻이야. 다른 게 아니라 거래마다 붙인다는 얘기야. 요것만 하고 싶게요. 그러면 이 물이 공장에서 나와서 나한테 오기까지 여러 번의 거래 단계가 있었겠죠. 공장에서 물건 만들어서 도매상에게 넘기고 도매상이 다시 소매상에 넘기고 나한테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마다 부가세는 다 붙인다는 거야. 좀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소비세니까 내가 내는 거잖아. 소비자가. 그럼 사업자들끼리 이걸 우리가 보통 B2B라고 하죠.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걸 B2C라고 하는데 B2B 거래 단계에서는 굳이 부가세를 내라고 할 이유가 없잖아. 소비를 예정하고 있지 않으니까. 소비할 게 아니니까. 그러면 소비자 단계에서 물건 팔 때만 부가세 거두면 될 것 같은데 우리 부가가치세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든 거래 단계마다 다 붙인다는 얘기야. 모든 거래 단계마다. 그게 다단계라는 거야. 왜요? 이게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소득세가 생긴 역사는 250년 정도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세금 오래 안 됐어요. 아주 옛날에는 세금을 걷는 게 법으로 걷은 적도 없고 뭐 특별히 한 적도 없어요. 소득세가 걷는 건 전쟁 때나 걷는 거였어. 전쟁 때나 뭐 나폴레옹 전쟁 뭐 이럴 때나 걷는 거지 항구적으로 지금처럼 돈 벌면 세금 내야 된다는 게 별로 없었다고. 그러다가 한 250년 된 거고 부가가치세는 유럽에서 책상머리에서 만든 거예요. 세계은행이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월드뱅크에서 그냥 야 이렇게 세금을 만들면 괜찮겠다라고 해서 소비세에 붙이는 거예요. 옛날엔 소비세가 어땠냐면 국경을 넘을 때 관세라고 들어봤죠. 관세만 걷었어요. 아주 옛날에는. 그러다가 1970년에 유럽에서 책상머리에서 만든 게 이거예요. 소비세. 그리고 대한민국 77년 7월 1일에 이걸 도입을 했어요. 굉장히 빨리 도입한 거. 아시아 국가에서 제일 먼저 도입했어요. 그때 박정희 유신 정권 때나 가능했지 일반적인 나라에서 소비세가 없다가 만든 거 되게 힘들어요. 물가가 갑자기 10% 올라가는 건데 사람들이 안 내던 세금을 내는 건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우리 경제생활에 미친 영향이 어마어마한 거죠. 부가세가 없습니다. 1년에 한 달에 소비가 200만 원인데 부가세가 있으면 220만 원 소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세금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책상벌에서 만들다 보니까 이 마지막 단계에서 소비세만 거두면 될 것 같은데 야 이렇게 해서는 운영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는 다단계 과세 방식으로 일단 짜임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걸 우리가 뒤에서 배우게 되는데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하거든요. 그 내용을 이제 좀 쉬었다가 배우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